안녕하세요. 이 박사입니다. 오늘은 이번 양회에 비추어 본 중국의 대타이완 정책을 살펴보고 이에 대해서 미국, 중국, 타이완의 서로의 입장을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미디어들이 이번 양회에서 리커창 총리의 정부 업무 보고를 할 때 언제나 재확인되어 왔던 타이완에 대한 평화 통일이라는 말이 사라진 것에 주목하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적지 않은 중화권 매체들이 이를 중국 공산당의 경우에 따라서는 타이완에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의식을 했는지 리커창 총리는 그 후에 가진 미디어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중국의 대타이완 정책은 일관되며 바뀐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의 중국에 대한 공동선언이라든가 타이완에 대한 평화통일 정책에 대해서도 바뀐 것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타이완의 차잉원 민진당 정부는 선명하게 반중국 또 타이완 독립을 내세우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타이완 국민들의 지지도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의 지원도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상태죠. 이에 대응해서 중국 인민해방군의 타이완에 대한 군사 시위도 점점 잦아지고 있고 양안 간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국의 타이완 침공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의 타이완 공격 가능성은 줄곧 야기되어 왔고 중국 또한 타이완에 대해서 무력 수단은 포기하지 않는다고 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온 터입니다. 양안 간의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타이완이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점에는 모두가 의견을 같이 하고 있죠. 그리고 양안 간의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타이완을 도울 능력이 있고 또 도울 의지도 있는 것은 미국 하나뿐이라는 것도 모두가 동의를 하고 있죠. 문제는 미국이 타이완을 어느 정도까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면 그 다음 질문은 미국의 타이완 보호에 비춰볼 때 중국 인민해방군의 실력은 충분한가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공격 가능성에 대한 미국 측의 생각을 한번 확인해 보죠. 네이벌 워 컬리지의 앤드류 에릭슨 교수는 인민해방군의 현재 해군 실력은 아직은 타이완을 침공할 수 있을 만큼 되지 않는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는 그의 저서인 Chinese Naval Shipbuilding에서 중국은 아직 대량의 병력 운송 능력 그리고 그에 대한 공습이 가해질 때의 방어 능력 이것이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홍콩에서 무관을 지낸 바 있고 육군 대령 출신인 데니스 블라스코 이 사람은 육군의 경우에도 인민해방군은 아직 준비가 덜 돼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타이완의 해안선 중에 상륙이 가능한 해안선은 극히 일부인데요. 인민해방군이 여기에 상륙을 정말로 할 수 있으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량의 헬리콥터, 낙하산병, 특전대, 수륙양형 기갑부대, 그리고 해병 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인민해방군의 인적 구조는 하사관의 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고 전체 병력, 그것도 대규모 병력이 일사불란한 작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가능할 정도로 명령 및 통제 체계가 잘 되어 있다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킹스 컬리지 런던의 로렌 디키는 타이완은 수년에 걸쳐서 중국의 공격을 격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야 군사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그동안 접촉해본 해방군의 사람들도 대부분 후선에 근무하던 사람들이어서 제가 인민해방군에 가지는 생각은 매우 제한적이고 편향된 의견일 수 있겠는데요. 제가 만나서 느끼는 인민해방군의 작전 수행 능력은 양호하기는 해도 아주 높은 평가를 하기에는 아직 좀 미흡하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각종 미디어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모습은 다소 과장된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매체에서 볼 수 있는 타이완의 군사력은 상당히 저평가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배경에서 미국은 타이완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다음 5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미국이 군사적 개입은 하지 않고 타이완에 물자와 무기 등을 공급해주는 간접적 지원을 하는 방식. 또 다른 하나는 개입을 하지 않고 있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그때 군사력을 동원해서 개입하는 방식. 세 번째는 전쟁을 예방하는 데 주력을 해서 주기적으로 타이완에 군사력을 파견한다든가 이렇게 순찰을 하는 방식. 네 번째는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타이완의 미군을 잠시 또는 상당 기간 또는 영구히 주둔시키는 방식.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타이완 자체의 군사력을 강화시켜주는 방식. 첫 번째인 간접적 지원 방식은 미국이 지금까지 수년간 취해온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완을 군사적으로 지원해온 내용은 그렇게 적극적이지도 않았고
내용이 충실하다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몇 년간 미중 간의 긴장이 높아지면서 미국 내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간접적 지원 정도를 하고 이런 내용 정도로 지원하고 이런 수준 정도로 지원해도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의문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런 간접적 지원 방식 정도로 양안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도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터 나바로는 중국이 타이완을 점령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하이난의 중국 잠수함 함대가 언제든지 제약 없이 태평양을 출몰할 수 있게 되는데 이건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일본도 그런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 류크 열도라든가 오키나와의 안전이 우려된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터 나바로는 중국의 이러한 위협에 대해서 가장 유효한 방법 중에 하나가 타이완의 최첨단 디젤 잠수함 함대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바로는 미국이 50년대 이후에는 핵 잠수함 외에는 만들지 않았었지만 2002년도에 타이완에 구체적으로 잠수함을 제공하는 이런 논의를 할 때 미국의 군수기업들 제너럴 다이나믹스, 노드롭 그라망, 록히드 마틴, 그리고 레이던, 이런 회사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논의를 기초로 해서 피터 나바로는 미국이 잠수함 기술을 타이완에 제공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기존 모델의 설계를 제공을 해서 타이완으로 하여금 자국의 형편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을 하도록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제시를 했죠. 그리고 그 기술을 제공하는 국가로는 일본을 거론했습니다. 우리 한국은 미국의 요청이 있었지만 정부 차원에서 사양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피터 나바로는 그가 타이완을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요청을 받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요청을 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타이완과 미국 간의 C4ISR 시스템 통합을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타이완 군대가 미군의 일부처럼 통합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타이완은 당연히 미국의 군사적인 보호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게 되고, 미국은 타이완이 운영하고 있는 전략자원, 중국 내부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레이더망, 그리고 타이완이 개발해서 배치하고 있는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되면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했을 때 중국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비춰볼 때 훨씬 더 큰 파장이 올 거라는 것은 고려해야 되겠죠. 다른 시각에서는 지금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는 동맹을 찾아서 한국, 일본 이런 국가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 타이완과 C4ISR 시스템 통합이 이루어지면 그대로 해결이 되는 것이죠. 미국 내에서 이런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1단계의 간접적 지원 방식에 대해서 이미 미국부터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인 전쟁이 일어난 후에 와서 개입을 한다는 것은 유효성이 의문시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중국이 타이완을 전면 공격을 하게 되면 타이완이 오래 견딜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현재 미국과 타이완 간의 계획은 타이완이 2주간을 버텨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중국이 대규모 침공을 해올 때 타이완이 2주 동안 버티고 있으면 그동안 미국이 준비를 해서 타이완에 오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우리가 타이완을 점령하는 데는 일주일도 안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제가 만나봤던 인민해방군의 태역장교 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인민해방군은 모두 타이완의 특정 구역을 할당을 받아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이완을 모는 종이로 나눈 것처럼 잘게 썰어서 우리 부대는 여기, 너희 부대는 여기, 이렇게 다 책임 구역을 할당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매달 한 번씩 해당 지역의 위성사진이라든가 거리사진이라든가 주요 시설물의 현황이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작전 계획을 최신 버전으로 유지를 해나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인민해방군은 언제 명령이 떨어지더라도 즉각 타이완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군사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단기간에 타이완을 함락시키고 미국의 개입에 대해서는 장기전으로 버틴다,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면 미국은 상당히 괴로워집니다. 그렇다고 이 양안에 빨리 올 수 있는 근처 국가에 미군을 새로 주둔시키는 것도 어려운 이슈죠. 현재 중국과 가장 가까운 미군은 주한미군이고 타이완과 가장 가까운 미군은 오키나와의 주일미군입니다. 만일 해방군이 장담하는 것처럼 정말로 24시간 또는 48시간 최대 72시간 내에 타이완에 상륙하고 점령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현실적으로는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정말 2주가 걸린다면 그건 너무 긴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 양안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 미국이 즉시 3번에 해당되는 타이완 해역에 군함을 보내는 그런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년 들어서 미국이 타이완이나 남중국해에 군함을 보내는 주기를 한번 보면 대체로 2주에 한 번 정도 됩니다. 이렇게 주기가 일치하는 것이 우연인지 아니면 계산된 것인지 저야 뭐 알 수 없습니다만, 보내고 있는 군사 자원의 수가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미국 군함이 한두 척 타이완 해역을 다니는 것은 상징적으로 정치적 의미로 중국을 위축시켜주는 그런 효과는 있겠지만, 만일 정말로 중국이 대규모 군사적 공격을 한다고 하면 이를 막아낼 수 있는 전력으로는 너무나 부족하겠죠. 그러므로 미국은 4번 옵션, 미군의 타이완 주둔도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정치적 환경이 미국이 타이완에 군대를 주둔시킨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웠죠. 미국이 만일 군대를 타이완으로 보낸다면 그것은 중국에 대한 선전포고와 다름이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미묘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타이완의 옌더화 국방부장이 미국이 원한다면 태평도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태평도는 중국이 현재 막 점유를 하고 있는 남사 군도에 있는 섬 중에 한 섬입니다. 그런데 이 섬은 현재 점유하고 있는 국가가 중국이 아니고 타이완인 것이죠. 여기가 아주 영토 분쟁이 있는 곳인데, 이 태평도에 대한 영토 주장을 중국, 타이완, 베트남, 필리핀 4개국이 모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중국해에 중국이 기지를 건설하고 있는 데 대한 제어용으로는 태평도가 유용하긴 하겠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덥석받기에는 정치적으로 너무 복잡한 것이죠. 그래서 이 제안을 받은 미 해군의 존 리카드슨 제독도 예스라고도 대답을 안 하고 노라고도 대답을 하지 않는 이런 태도만을 보이고 있을 뿐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 태평도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호주머니 속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만일 타이완에 대한 상징적 군사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일본으로 이 태평도를 점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타이완도 이 태평도를 되찾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할 실력은 안 되는 것 같고요. 결국 현재로서는 진정한 해결책은 5번의 타이완의 자주국방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미국의 속내나 계산은 복잡합니다. 줄리아 파밀라로 그리고 테리 길스 같은 사람들은 미국은 타이완을 필히 지켜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과 타이완의 관계가 그렇게 좋기만 하고 찰떡궁합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질적 문제로는 미 국방부의 입장은 타이완은 방어나 잘해라,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타이완 국방부의 입장은 최선의 방어를 위해서는 중거리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등을 이용을 해서 본토 타격 능력을 갖추어서 반격을 할 수 있어야만 유효한 방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타이완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당연한 생각일 텐데, 그것이 또 미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의도보다 사태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이죠. 다른 이야기로는 타이완이 여러 차례 몇 안 되는 수교 국가 중에 하나인 남미 국가 방문을 위해서 진주만에서 타이완 군함이 기항하고 보급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미국은 지금까지 모두 거절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잠수함의 경우도 원래 2001년에 미국이 타이완에게 잠수함을 판매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결국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타이완의 관계가 원만하지만은 않았던 것이죠. 주로 미국의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어 TPP 같은 거 추진할 때 타이완의 가입을 희망한다, 뭐 이렇게 하면 타이완은 가입을 또 하고, 또 이젠 지나간 이야기가 됐지만 타이완의 WHO 가입을 지지한다, 뭐 이런 발표를 하는 것도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이죠.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WHO와의 결별도 선언을 했고, 홍콩 사태에 대응해서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이 성명을 보면서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내용이 길진 않았지만 그동안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있었던 전면적인 불만, 그리고 전면적인 비난, 이런 것들을 쏟아냈고, 이제부터 구체적이고 강력한 조치들이 이어져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어쩐지 정말로 이제는 말로 하던 그런 단계는 끝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타이완과 미국과의 군사협력도 이제는 수준도 더 높아지고 범위도 더 넓어질 가능성이 높죠. 사실 작년에 타이완에 제공했던 F-16V의 업그레이드 같은 것만 해도 정말로 타이완 공군의 수준을 일거에쇄신하는 그런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내용상으로도 정말로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는 주체가 타이완이 되고, 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F-16 유지보수 서비스도 타이완에 맡긴다고 함으로써 사실상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미 공군과의 협력 수준이 거의
거의 최상위 수준에 다다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미국과 타이완에 대해서 중국은 과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중국에서 대타이완 군사 전략 관련해서 오가는 얘기들을 보면 퐁따덩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운하면서 타이완 점령은 마치 누워서 떡 먹기라는 식의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이것들은 다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비전문가들, 밀떡들이 나누는 그런 이야기에 불과했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타이완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시아의 4마리 용 중에 하나로서 두각을 나타냈던 국가이고, 지금도 삼성전자와 막상막하의 반도체 기술을 경쟁하고 있는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신뢰되는 평가를 하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봅니다. 타이완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전민징병제를 해왔고, 수십 년에 걸쳐서 중국과의 전쟁 사태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던 그런 나라니까 말이죠. 중국 당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 전술을 준비하고 있는지 제가 아는 것은 없습니다만, 중국의 인터넷 상에서도 대타이완 군사 전략을 논의하는 글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나름대로 인상을 깊게 받은 한 글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타이완을 군사적으로 무너뜨리는 방법도 있지만 또 다른 전략으로서는 타이완을 내륙으로 끌어들여서 통일을 도모하는 전략도 생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타이완의 정당 중에 아이덴티티를 중국인으로서 갖는 정당, 아마 국민당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당과 협력을 해서 중국의 남부 몇 개 성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광동, 후젠 이런 성을 개방을 해서 이 지역에서는 양당제 내지는 다당제를 도입해서 운영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당이 광동성이나 후젠성에 들어와서 정협에도 나오고 인민대표도 되고 지방정부의 관료도 되고 지도자도 되고 이렇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점진적으로 대륙의 정치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상대적으로 정치적인 수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 과정이 진행이 되면 많은 수의 타이완인들이 타이완인이 아닌 중국인으로서 의식이 동화되어 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고 나면 중국에 흡수될 것이라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양당제나 다당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선거라는 것을 해야 되고, 선거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민주라는 것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민주라는 것이 중국의 체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상당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글쎄요, 타이완이 중국에 흡수가 될지 중국이 타이완에 흡수가 될지 모를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산당 일당 독재 체계를 영위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런 방식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중국은 코너에 몰려있는 상태죠. 체면과 명분을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미국과 정면으로 전면전을 벌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 대처 방안에 나름대로 부심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국방부장이나 관련된 중국의 고위 인사들의 이런저런 발언들을 보고 있노라면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인 방향이 이잔초허, 싸움으로써 평화를 도모한다,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중 간에 서로 크게 데미지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되,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미국에 대항하고 싸워서 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중국의 역사에는 몇 번 출현했던 그런 전략인데요, 글쎄요, 저는 이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면을 살펴보면 중국은 기존 체계에 의해서 지금까지 많은 이익을 얻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 상당 부분 수용해주고 서로 합의를 이루게 되면 다시 과거의 체계로 돌아가서 과거에 영유하던 그 혜택을 계속 받으려는 그런 태도인 것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과거로 되돌아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전 세계는 그런 과거 체계로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생각인 것이니까요. 새로운 체제, 새로운 시대, 그리고 새로운 미중 관계가 정립될 수 있어야만 미중 양국은 서로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은 여태까지 새로운 국제 질서, 새로운 미중 관계를 위한 설계도나 제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중국이 그러한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어야만 미국과 중국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고 서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